한국을 잡겠다더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기술 강국이 완전히 뒤처졌다고 하는데요. 유럽 선진국들도 앞다퉈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 나라 앞에서 일본은 속수무책이었고 중국조차 부러워하는 혁신 기술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 기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 반전. 한 일본의 여기자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세계 최고 강대국들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라사키 에리코라고 합니다. 일본 방송협회 NHK에서 7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케이오 대학 종합정책학부에서 동아시아 정치와 미디어 연구를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NHK에 입사하여 일본의 자긍심을 지키는 보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제 외교 분쟁과 각국 현안을 집중 취재하였고 중국의 센카쿠 열도 침범부터 러시아의 쿠릴 열도 문제까지 모든 걸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은 제 6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일본 전통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도쿄 긴자 3대째 명문 초밥집 스기야마 스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40년 경력의 하시모리 나카타 장인이 눈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일본 쌀보다 한국 쌀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인은 평소처럼 밥을 지어 올렸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밥알이 너무 찰지고 단맛이 올라오는 데다가 윤기까지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장인이 급하게 조리사를 불렀어요. 오늘 사용한 쌀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조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는데 일본 쌀 배송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한국산을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 쌀의 정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경기미 임금님표였던 거예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말을 잃었습니다. 경기미라니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임금님께 진상했던 바로 그 쌀 말이에요. 이천과 여주, 안성에서 나는 그 유명한 경기미가 일본 최고 장인의 혀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일제강점기에도 경기미는 일본 본토 쌀보다 뛰어나서 일본으로 수출됐다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1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경기미가 일본 쌀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시모리 나카타 장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40년 넘게 초밥을 만들어 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 쌀이 조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그 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장인은 다시 한번 밥을 떠서 천천히 씹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품질의 쌀은 평생 처음 경험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밥맛이 유독 뛰어나다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심지어 20년 단골 손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맛있는 쌀을 쓰기 시작했냐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기미의 찰기와 단맛,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깔끔함이 일본 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는데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지켜온 그 맛의 비밀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끄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쌀에서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경기미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 아시아 농업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확신해왔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도 경기미를 탐냈던 일본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 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타케시 장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뼈아팠습니다. 이제 일본 쌀의 자존심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선 임금님이 드시던 그 쌀 앞에서 일본 최고 장인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경기미 한 그릇이 일본 전통 초밥의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시모리 나카타 장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를 감지했기에
저는 급히 도쿄대학교 경제학부의 야마다 히로시 교수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 경제분석 분야의 절대 권위자이자 정부 핵심 자문위원이에요. 전화를 받은 야마다 교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내부는 패닉 상태라고 털어놨는데 한국쌀 사태가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를 뒤흔들 대재앙의 신호탄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는 몇 달 전부터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고 분노했어요. 한국의 농업혁신이 일본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일본 농림수산성의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쌀의 시장 침투력과 파괴적 영향력을 분석한 문서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야마다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쌀이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하면 일본 농업은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붕괴될 거라고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농가들이 절망하며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울부짖고 있다는 절규 같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유통업체들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폭탄 정보를 입수했어요. 대형 마트 체인들이 한국쌀 대량 수입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국쌀의 압도적 우월성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중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NHK 편집국으로 달려가서 국장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반드시 한국 현지 취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장님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 뉴스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걸 인식하신 거였습니다. 3일 후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즉시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농업기술의 핵심 기관인 이곳에서 직접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농촌진흥청에서는 흔쾌히 취재를 승낙해 주었어요. 창의적 기술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기가 막힌 건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었는데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과 오히려 한국쌀을 사용한다고 당당히 선언한 식당들의 손님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쌀의 압도적 우월성을 직접 맛보고 나서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국적 따위는 상관없다며 한국쌀만 찾는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고 이런 현실에 야마다 교수는 분노하며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낡아빠진 전통 농업에만 매달리면서 혁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미래 전쟁을 준비해왔는데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절규했어요.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고 3일 후 저는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과연 한국쌀의 무서운 비밀이 무엇인지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완전히 압살할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러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전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는데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들판과 구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한적한 농촌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감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정말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농촌진흥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정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여기서 일본 농업을 박살낸 그 무서운 비밀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청에 도착해서 만난 노장식 박사님은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농업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일본 도쿄대학교와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농업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노 박사님이 보여준 연구시설을 보고 저는 정말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미래 시스템이었는데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첨단 재배실에서 수백 가지 품종의 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품종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기후 조건과 토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완전한 과학기술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전통적인 손맛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 농업을 완성해 놓은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농업 기술의 글로벌 진출 현황이었는데 노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지역에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해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서 한국 기술로 싱싱한 채소와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한국의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그저 넋놓고 바라보기만 할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 농업 시장에서도 한국 기술이 검증받고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 박사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들을 쏟아내셨어요. 호주의 대규모 농장에서도 한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농업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혁명이었던 거예요.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드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업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농부 한 명이 태블릿 하나로 수백 헥타르의 농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농촌에서는 아직도 할아버지들이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농업의 수출 전략이었는데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농업 기술과 시스템까지 함께 수출하는 완벽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노 박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세계 농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요. 이미 30개 국가에서 한국 농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품질과 기술력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완전히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농업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해왔으며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농업혁명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앞에서 일본이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농업의 완벽한 미래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일본의 현실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저는 더 깊이 파헤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과 일본의 농업, 기술력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바로 전북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만날 분은 김재호 농업공학과 교수님이었어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농업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을 마친 세계적 전문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일본 농림수산성과도 10년간 기술 교류를 해온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농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권위자였던 거죠. 김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는데 한국 농업이 정말 갤럭시급으로 진화해 있었어요. 스마트팜 기술부터 드론 방제, IoT 온실, AI 작황 예측까지 이건 농업이 아니라 거의 반도체 수준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배우러 오고 있다고 K농업 기술이 K팝만큼이나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농사도 이제 삼성 갤럭시급 기술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었어요. 반면 일본의 현실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전통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물론 장인의 손맛은 좋지만 기계화와 자동화 속도는 한국에 비해 완전히 늦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마트팜 도입은 있지만 한국보다 최소 10년은 뒤처져 있고 아직도 수작업 장인 정신만 강조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어요. 김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로 날아갔다고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구체적인 기술력 비교였는데 한국의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었어요. 드론이 하늘에서 작물 상태를 스캔하고 IoT 센서가 토양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AI가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반도체 공장 수준의 정밀함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농부 개인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주류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생산성 차이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같은 면적에서 일본의 3배 이상 수확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품질은 훨씬 뛰어나면서 말이에요. 김 교수님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농업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요. 농부가 아니라 농업 엔지니어들이 논밭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일본처럼 감과 경험에 의존하는 농업으로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는 냉혹한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국제적 위상의 차이였어요. 지금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같은 농업 선진국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농업 스타트업들도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내수 시장에만 갇혀서 세계 무대에서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농업도 K-테크의 영역이라면서 한국이 농업계의 삼성전자가 되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이 한국의 갤럭시급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 보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일본 농업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충격적인 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무거운 고민이 들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충격적인 기술력 차이를 확인한 저는 실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재호 교수님이 추천해준 곳은 전남 고흥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였어요. 33헥타르 규모의 거대한 미래농업 단지라는 설명을 듣고 바로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현장을 보고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이건 농장이 아니라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였습니다. 마치 신도시 개발을 위해 미리 조성해 놓은 것처럼 평지 한복판에 펼쳐진 미래도시 같은 풍경이었어요.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39세 이하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2년간 집중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작물이 자라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향후 현장에서 직접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된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물, 액비, 영양제 등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직접 제조해서 공급하는 완전 자급자족 시스템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농가가 농촌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소규모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액비 배합부터 영양제 조절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프로세스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식물 성장 환경의 pH 조절제, 영양제, 수분, 식물 강화제 등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 식물 공장에 들어가서 본 광경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유리온실과 반개폐형 구조로 설계된 첨단 시설에서 멜론과 레몬을 청년 창업농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었어요. 특히 레몬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은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실내 출입은 불가능했어요.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함까지 모든 게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스마트팜이 컨트롤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내부 온도, 이산화탄소, 산화와 환원을 조절하는 이씨, 급액의 pH 함수율, 내부 습도, 일사량, 배액량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고 있었어요. 특히 식물의 pH는 미생물 활성도와 연관되어 병충해까지 pH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식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제어 환경을 만들어내는 첨단 과학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시와 정식 일자, 주수와 교육생 현황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함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주 전국에서 200명씩 농업인들이 이곳을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도 놀라웠습니다. 미래의 농촌은 정말 삽과 호미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런 시설이 완성되면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농작물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미래의 농촌은 치유농업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농촌이 치유의 공간이 되면서 동시에 최첨단 생산의 공간이 된다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와 치유,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전통 방식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 농업의 완전체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에서 충격적인 미래를 목격한 저는 머리가 완전히 복잡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농업기술의 압도적 차이만 보다 보니 정말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요. 김재호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한국다운 곳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전주에 왔으니 한옥마을이라도 구경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편견 없이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해서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는데 기와지붕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이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이 형성된 배경이 정말 흥미롭다고 말이에요. 1930년대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반발해서 한국인들이 이 지역에 한옥촌을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의 침탈에 맞서 한국 전통을 지키려던 선조들의 의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깊은 미안함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교수님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더욱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저를 일본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어요. 이런 포용력과 관대함이 바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길을 걸으면서 보니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미적 감각이 현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기모노를 입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데 말이에요. 길거리 음식의 향기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호떡, 꼬치구이, 붕어빵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김 교수님의 권유로 몇 가지를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길거리 음식인데도 깊은 맛과 정성이 느껴졌어요. 특히 호떡의 달콤함과 꼬치구이의 고소함이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길거리 공연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전주 비빔밥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는데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맛이었어요. 각종 나물과 고기, 그리고 고추장이 어우러진 조화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특히 밥이 너무나 찰지고 고소했는데 김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전라도 쌀로 만든 밥이라고, 아까 농업 현장에서 본 그 놀라운 기술로 생산된 쌀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포용력과 창조성이 농업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머리를 식히려고 온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사흘간의 취재 기록을 정리하며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했어요. 과연 일본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해왔는데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농업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갤럭시급으로 진화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청년 농부 육성에서는 한국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는 동안 일본은 고령화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국제적 위상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에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데 일본은 내수에만 갇혀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건 한국의 미래 비전이었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본 39세 이하 청년들의 당당한 모습.
사우디와 유럽까지 진출한 K농업의 위상,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까지 모든 것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서 K드라마 못지않은 소프트 파워로 만들어냈는데 일본은 여전히 전통만 고집하며 혁신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방치되는 논밭, 후계자 없는 농가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와 기성세대까지 모든 게 한국과 정반대였어요. 한국 청년들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캔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손맛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농업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런 격차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모든 사실을 NHK 전국방송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존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서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사흘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 한국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농업혁명부터 문화적 포용력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소중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일본 기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 농업의 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쌀맛의 차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두 나라의 미래를 가르는 거대한 격차로 이어진다니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청년 농부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캔다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 산업이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의 고령화된 농촌 현실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낀 문화적 포용력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한국 농업 혁신의 바탕이 되었다는 분석이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균형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진실인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하버드 도서관, 한 여학생이 수많은 책과 자료들 속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본 학생들의 학업 능률이 낮은 걸까요? 교수님을 찾아가 던진 이 질문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도쿄대를 자퇴하고 미국까지 온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유학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출신의 요시다 유카라고 합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공부밖에 모르는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당연히 도쿄대학교에 진학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이는 하버드 대학교에도 지원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몇 년 사이 일본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점점 그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보며 일본의 젊은 세대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져갔어요.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소식은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도쿄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동시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도쿄대학교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도쿄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도쿄대에서 수업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제 시야를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첫 학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도전에 대한 갈망이 자라났어요.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고 6개월간의 고민과 준비 끝에 도쿄대학교를 자퇴하고 하버드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결정이었어요. 반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본 최고의 대학을 포기하고 낯선 미국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주변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며 일본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싶었죠.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닌 일본 경제의 부활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부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다시 한번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지형도 변화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과거 일본이 주도하던 전자제품, 자동차 IT 산업에서 주도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도쿄대학교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향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를 계획했어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였습니다. 일본의 경제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강한 신념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내성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일본의 위대함을 믿으며 미국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될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의 첫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스턴의 야경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들과 아이비로 뒤덮인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렘도 잠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첫 수업부터 영어로 된 전공 용어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수업 중 토론에서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다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죠. 일본에서의 교육 방식에 익숙했던 저는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제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혹시 제 말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지 지나치게 신경 쓰곤 했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성격은 미국의 적극적인 토론 문화 속에서 제 발목을 잡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죠. 수업이 끝난 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망설여졌습니다. 과제 작성은 더욱 큰 고난이었고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일본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워드 프로세서에서 일본어를 입력할 때마다 한자 변환을 위해 여러 번 키보드를 두드려야 했고 그렇게 작성한 문장을 다시 영어로 옮기는 작업은 제 에너지를 모두 앗아갔어요. 디지털 기기로 작업할 때면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과제 하나를 완성하는데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어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다듬으려 노력했지만 시간은 계속 부족했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녹음해 두었다가 다시 들으며 필기하는 작업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같은 과 한국인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부터 인상적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안경 너머로 빛나는 또렷한 눈빛과 하얀 피부를 가진 그들은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글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한 뒤 영어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과제 결과물이 완성도 높으면서도 작업 시간은 제가 쓰는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속도였는데 강의 내용을 타이핑하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자료 검색과 정리도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어 발음은 원어민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마치 두 개의 언어를 하나처럼 자유자재로 오가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고군분투하며 과제와 씨름하던 어느 날 옆자리의 한국 학생이 과제를 일찍 끝내고 여유롭게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쌓여가던 중 그들의 언어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글이라는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자존심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G7 국가인 일본의 학생이 한국의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제 프라이드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경제 규모나 국제적 위상을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오는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과제와 씨름하며 늦어지는 제출 기한을 보면서 제 고집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을 지키느라 학업에서 뒤처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결국 도서관 한켠에서 몰래 한글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와 과학적 체계를 알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현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선도적인 시스템을 외면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던 그날 밤, 문득 시계를 보니 도서관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관련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공병우 박사라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과 업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가 일제강점기 때 나고야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안과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의 의학을 배운 그가 오히려 한글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료를 읽어가며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일본어 체계와 달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한글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진화해온 문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일본어가 여전히 복잡한 입력 체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글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디지털화를 준비해왔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공병우 박사는 1949년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발명했다고 해요. 그의 발명은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죠.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한글의 기계화를 통해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비전이 놀라웠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가 일본 나고야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웠음에도 한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이에요. 안과의사이자 한글 기계화의 아버지, 맹인의 아버지로 불리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계기도 인상적이었는데 안과를 찾은 환자였던 이극로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의학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타자기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일본인인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나이를 잊게 했는데 80이 넘은 나이에도 컴퓨터를 배워 한글 폰트를 개발했으며 1988년에는 전 재산을 들여 한글 문화원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아레아 한글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그의 공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며 저는 문자의 가치를 단순히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만 바라보았던 제 좁은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병우 박사가 보여준 것처럼 문자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도구이며 그것의 발전은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는 제게 문자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저는 계속해서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나와 한자의 조합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또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 데에도 수차례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 일본어와 달리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자료를 찾아본 뒤 저는 지금까지의 제 고집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G7 국가의 자부심이 잠시 망설이게 했지만 시대의 흐름 앞에서 그런 자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낙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생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절친한 친구인 메디슨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던 그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멜킨 교수님의 한국학 특강을 함께 듣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메디슨의 권유를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한글을 배우기로 한 제 결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수강을 결정했어요. 멜킨 교수님의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해결 강의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수업부터 교수님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짚어나가셨어요. 그날의 수업 주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한국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확신에 차서 발표했습니다.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이 근대화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멜킨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자행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문화재 약탈과 한글 사용 금지 등 제가 한 번도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멜킨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일본은 한국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 시스템 발전에 기여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반론이라 생각했죠. 멜킨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카 학생,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강제로 들어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당신의 이름까지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반박을 하려던 찰나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대화는 식민 지배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었을 뿐이에요.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식민 지배를 했죠.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국은 발전하지 않았나요? 제 질문에 자그마한 한숨을 쉰 다음 교수님은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가 들어와 당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몇 년 뒤에 그중 일부를 돌려준다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강도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당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방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메디슨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멜킨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도서관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날 밤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배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셨죠. 유카, 그건 너무 복잡한 문제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 항상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으렴. 이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평소처럼 일본 유학생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유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잖아.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학교 일과를 마친 뒤 집으로 와서 도쿄대 시절 배웠던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았는데 위안부 문제는 단 2줄로 정리되어 있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왜곡된 서술들이 제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최우수 역사 논문상이에요. 대동아 공영권과 식민지 근대화라는 주제로 썼던 그 논문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이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메디슨이 제 고민을 듣고 조언해 주었어요. 유카,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고통스러운 법이야. 하지만 그 용기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일본은 국가의 자부심 뒤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었죠. 동시에 이런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 수업을 통해 겪은 충격과 혼란은 저를 한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제가 미국에 온 진정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함이었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경제학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로 된 경제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입력 속도는 일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학습하면서도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이었죠. 이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공부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어낸 그의 해안은 현대의 리더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이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제 학점도 점차 향상되기 시작했는데 빠르진 않아도 천천히 한글로 먼저 생각을 정리한 뒤 영어로 옮기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경제 현상들도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일본 경제의 부흥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을 그리게 되었어요. 제가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 멜킨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어요. 교수님,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제가 준비한 논문, 하늘 경제 협력 모델을 보시던 교수님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유카, 당신은 정말 큰 변화를 이뤄냈군요. 처음 수업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제 연구를 하버드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모델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멜킨 교수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논문이 하버드 경제학부에서는 물론 미국 전역 대학교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일본의 우수성만을 믿던 편협한 시각으로 가득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협력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접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었죠. 반면에 일본이 이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하버드 아시아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한글의 가치와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연설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에 대해서요.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혁신적 사고가 만났다면 아시아는 이미 더 큰 발전을 이루었을 거예요. 이제 제 꿈은 아시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이 보여준 혁신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돌이켜보면 미국에서의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유학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찾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글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닌 세상을 보는 제 시각 자체가 변화했죠. 그 과정에서 공병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정말 제 인생의 시선을 바꾸게 된 계기였는데, 나고야 의대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고도 한글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의 삶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시신은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유산은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라라는 유언을 남기신 그분의 삶은 진정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버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요. 공병우 박사님처럼 저도 양국의 발전을 위해 제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편견의 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건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용기가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시다 유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앞으로 그녀가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